숙손통은 진나라 때 문장에 뛰어나고 박식한 지식으로 입궁을 하게 되어 박사로 임명되었다. 몇 년 뒤 진승이 산동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진나라 2세 황제는 즉시 숙손통과 유생을 불러 물었다. 지금 초나라 지방에서 진승의 무리가 군사를 일으켜 소란이 일어났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30여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반역을 하다니 부당한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품어도 반역죄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사형을 처해야 합니다. 당장 군대를 파견해 진압하십시오. 진나라 2세 황제는 반역이라는 말을 듣자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숙손통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한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무기는 모두 녹였으니 이제 전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자애로우신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모든 법령이 충실히 지켜지고 모든 백성들은 각기 맡은 자리에 충실합니다. 진승이라는 작자는 한낱 도둑에 불과하므로 폐하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조몰이 일망타진에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자 2세 황제는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고는 유생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어떤 유생들은 반역이라 말하고 어떤 유생들은 도둑이라고 말했다. 2세 황제는 반역이라고 말한 유생들은 취조하도록 하고 도둑이라 말한 유생은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숙손통에게 비단 20필과 의복을 하사하고 정식으로 박사에 임명하였다. 숙손통이 궁궐에 나와서 자기 집에 들어서자 유생들이 비난하였다.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아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숙손통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지금 호랑이 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무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도망을 쳐 고향인 설땅으로 돌아갔다. 숙손통이 설땅에 가보니 그곳은 이미 초나라 군대에게 항복한 후였다. 숙손통은 항량이 설땅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항량을 모시게 되었다. 항량이 정도에서 패하자 숙손통은 회왕을 모셨다. 그리고 회왕이 의제로 추존되어 장사로 유배되자 숙손통은 곧 항우를 모셨다. 한나라 2년 한 고조가 5째 후에 군대를 거느리고 팽성에 들어오자 숙손통은 또 한왕에게 항복하였다. 숙손통은 원래 유학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한왕이 그 옷을 싫어하자 곧 그 옷을 벗어버리고 초나라 풍습으로 만든 짧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 한왕이 보고는 매우 좋아하였다. 숙손통이 원래 한나라에게 투항하였을 때 제자 100여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숙손통은 한왕 앞에서 어느 제자도 등용해달라 추천한 적이 없었다. 그 대신 도둑질을 했던 자나 장사들만 자꾸 추천했다. 이에 제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저희는 선생님께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건달, 강패만 계속 추천하시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숙손통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싸움터를 전전하며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것을 무릅쓰고 적과 천하를 놓고 쟁탈하고 계신다. 노예 같은 유생들이 도대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지금 나는 우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다. 너희는 좀 기다리도록 해라.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숙손통은 용사들을 추천한 공로로 벼슬이 더욱 높아졌고 직사군으로 칭해졌다. 한나라 5년 천하는 통일되었다. 제후들은 모두 한왕을 정도해서 황제에 추대하였다. 숙손통은 관련 예의와 호칭 등의 제도를 제정하도록 명령받았다. 고조는 진나라의 번거롭고 가혹한 예법 제도를 모두 없애버리고 대폭 간소화했다. 의식과 규율이 간소화되자 신하들은 제멋대로 술을 마시고 서로 공적을 다투었으며 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칼을 빼어들고 궁궐 기둥을 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고조는
골치 아파했다. 숙선통은 고조가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을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 고조에게 아뢰었다. 유생들이란 폐하와 함께 진격하여 성을 공격하는 것에는 소용이 없지만 이미 얻은 성과를 지키는 데에는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노나라 학자들을 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의식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고조가 괜찮은 생각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오? 라고 묻자 숙선통은 삼엄 오제의 예약 제도는 서로 상의합니다. 이른바 의식이란 시대와 풍속에 따라서 간소화할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로부터 전해온 의식의 진나라의 의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조의 의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고조는 시험 삼아 만들어 보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만드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 뒤 숙선통은 노나라에 가서 30명의 학자를 초청하였다. 하지만 그중 2사람은 거절하면서 숙선통을 비난했다. 당신은 거의 10명에 가까운 주군을 섬시면서 모두 면전에서 아부하여 가깝게 되고 존귀한 지위를 얻었소. 지금 천하가 막 평정되었지만 아직 전사자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고 부상자들은 완치되지 못했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약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오? 본래 예약이라는 것은 황제가 100년 이상 인정을 베풀고 덕을 쌓아야 비로소 일어나는 법이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옛날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이오. 우리는 가지 않을 것이오.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자 숙선통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막막한 유생들이오. 세상의 변화를 한치도 알지 못하오. 숙선통은 노나라 학자 30여 명을 대동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과 황제 주변에 학식 있는 시종들 그리고 숙선통의 제자 100여 명과 함께 조의 예의를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한 달여 정도 연습을 한 뒤 숙선통은 고조에게 보고하였고 고조는 그 의식 절차를 보고 잘 만들었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신 모두 이 일을 배우도록 명령하였다. 그 뒤 장락궁이 준공되자 모든 신하들이 이 의식에 따라 입조하였다. 모두 엄숙한 형태로 예의를 지키며 황제에게 의식을 올렸다. 의식이 끝나고 주연이 베풀어졌으나 시끄럽게 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고조는 오늘에야 비로소 황제의 자리가 고귀함을 알았노라. 라며 숙선통을 태상에 임명하고 황금 500근을 하사하였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숙선통이 말했다. 저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저를 따르며 함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들에게도 관직을 내려주십시오. 고조는 즉시 그들을 모두 시종에 임명했다. 숙선통은 궁궐에서 나오자 하자마든 황금 500근을 모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성인이시다. 세상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신다. 그 후 숙선통은 태자를 가르치는 태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고조는 총애하는 척희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다시 세우려 하였다. 그러자 숙선통이 고조에게 말했다. 옛날 진시황은 큰아들 부소를 태자로 세우지 않아 결국 조고 등이 호해를 2세 황제로 내세워 음모를 꾸몄고 그 덕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지금 태자의 인덕은 모두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황후께서는 폐하의 온갖 고난을 함께 겪어온 조강지처이옵니다. 이것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그래도 태자를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죽이시고 그 피로 궁전의 땅을 더럽힌 후에 하십시오. 라고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알았소. 내가 농담으로 한 것이니 그만두시오. 라고 무마하려 했다. 그러자 숙선통은 더욱 정색을 하며 말했다. 태자를 세우는 문제는 천하의 근본인데 어찌 천하 대사를 농담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러자 고조는 과인이 그대의 의견에 따르리다. 라고 말했다.
그 후 궁중의 주연에서 장량이 초대한 현명하지만 속세를 멀리한 도사 4명이 태자와 함께 나타나자 그를 신비하게 여겨 고조는 태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단념하게 되었다. 실제로 숙선통은 나아갈 때와 들어올 때를 잘 알았으며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 적응해 나갔다. 그 후 고조가 풍화하고 해제가 즉위하였다. 해제는 장락궁에 있던 어머니 여후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통이 통제되어 백성들의 피해도 컸다. 그래서 2층으로 길을 내어 궁궐담 위로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숙선통이 해제에게 말했다. 폐하, 무슨 연유로 2층 길을 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제의 묘 위로 지나다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시조를 모시는 종묘를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 해제는 두려워해 그럼 빨리 홈으로 버리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숙선통이 이렇게 말하였다. 천자의 모든 거동이 과실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홈으로 버리면 천자께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고조의 묘를 위수 북쪽에 새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묘를 넓히고 많이 짓는 일은 큰 효도의 기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였다. 제나라 사람이 한나라가 통일이 되고 징발되어 낙양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한 고조 유방이 마치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유경은 끌고 있던 수레를 내려놓고 양털 가죽옷을 입은 채 동양 출신인 우장군을 만나 말했다. 제가 폐하를 뵙고 국가에 유익한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장군이 그에게 화려한 새 옷을 주려고 하자 우경이 말했다. 제가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대로 비단옷을 입은 채 황제를 뵐 것이고 배옷을 입고 있으면 그대로 배옷을 입은 채로 뵐 것입니다. 절대 옷을 바꿔 입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한 고조 유방은 그를 불러 아련하고 음식을 하사하였다. 고조가 우경에게 만나고자 한 이유를 묻자 우경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낙양에 도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왕실과 융성함을 견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고조가 대답했다. 그러자 우경은 말했다. 폐하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주왕실과는 다릅니다. 나급이 천하의 중심으로 각지의 제후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역을 바치기에 거리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나급은 덕이 있는 사람이면 왕업을 이루기 쉽고 덕이 없는 사람이면 쉽게 망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지형을 믿고 후세의 자손들이 교만과 사치로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없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나라가 흥성할 때에는 천하가 화합하였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교화에 이끌려 주나라의 의리와 덕을 사모하며 모두 천자를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병사도 주둔시키지 않았고 한 사람의 병사도 싸우지 않고서도 팔방대국의 이민족들이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주나라의 고종이나 부역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세태지자 서주와 동주로 분열되었고 천하에 입조하는 제후들도 떴으며 주나라는 그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덕이 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세가 쇠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3,000명의 군사를 모아 진격하여 촉과 한을 석권하시고 삼진을 평정하였으며 항우와 더불어 평양에서 교전하시고 70차례의 큰 전투를 하시고 40차례의 작은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의 간과 뼈를 대지에 뒹굴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식의 골이 함께 들판에 뒹굴게 하신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형편인데 주나라의 송왕과 강왕 때와 융성함을 비교하려 하시니 소인은 아직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진나라의 당은 산에 에워싸여 있고 하수를 끼고 있어 사면이 천혜의 요새로 견고하게 막혀 있어 비록 갑자기 위급한 사태가 있더라도 10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옛 터전을 차지하여 더없이 비옥한 땅을 소유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천연의 곳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한곡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도읍하신다면 진나라의
옛 땅은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목을 조르고 등을 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함곡관에 들어가셔서 도읍하시고 진나라의 옛 땅을 차지하는 것이 천하의 목을 조르는 것이며 천하의 등을 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고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신하들은 모두 주나라는 수백 년 동안 왕업을 이루었지만 진나라는 이대 만에 멸망하였으므로 주나라의 낙양에 도읍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 고조가 주저하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유우장량이 함곡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력히 말하자 곧장 관중에 도읍하기로 하였다. 고조는 말하였다. 진나라의 옛 땅에 도읍하자고 말한 것은 바로 유경이다. 그는 누시였지만 황제가 그에게 유시성을 하사하고 낭중의 벼슬에 임명하며 봉춘군으로 칭하고 누경에서 유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왕신이 흉노와 힘을 합하여 유방의 한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흉노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흉노는 사신들에게 그들의 장성한 인물들과 살찐 소와 말을 숨기고 노약자와 야윈 가축만을 보여주었다. 사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10명이 가서 10명 모두 흉노를 정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고조가 유경을 사신으로 흉노에 보냈다. 유경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두 나라가 싸우려 할 때 자신들의 이로운 점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옵니다. 하지만 신이 흉노에 가서 여의고 지쳐 보이는 노약자만을 보았으니 이는 필시 자기들의 단점을 보여주고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승리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흉노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고조 유방의 한나라 군대는 이미 20만여 명의 군사가 진격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고조는 유경을 꾸짖었다. 제 나라 포로놈아, 주둥이를 놀려 벼슬을 얻더니 이제는 감히 거짓된 말로 나의 군대의 출병을 막는구나. 그리고 유경을 족쇄와 수갑을 채워서 광무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계속 진군하여 평성에 이르렀다. 흉노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백등산에서 고조를 포위하였는데 7일 만에 겨우 포위를 풀었다. 고조는 광무에 가서 유경을 용서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평성에서 공경을 당하였소. 나는 이미 전에 흉노를 공격해도 좋다고 말한 10여 명의 사신들을 모두 죽였소. 그리고 유경에게 2,000호의 시급을 하사하여 관내후로 삼고 건신후라고 불렀다. 고조는 평성에서 철군하여 돌아왔고 한왕신은 흉노로 도망쳤다. 그 무렵 흉노는 묵돌이 선으로 있었는데 군사도 강하였고 활 잘 쏘는 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주 북방 병경을 괴롭혔다. 고조는 이 일을 걱정하며 유경에게 그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유경이 대답했다. 천하가 이제 막 평정되어 군사들이 전투에 지쳐 있으므로 무력으로는 흉노를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묵돌은 자기 아비를 죽이고 선우가 되어 아비의 많은 첩을 아내로 삼았고 무력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 인의로는 그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자손을 영원히 한나라의 신하로 만드는 계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고조가 물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물었다. 폐하께서 장녀 공주를 묵돌에게 시집을 보내시고 후한 선물을 그에게 내려주신다면 비록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한나라의 공주이기에 사랑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고 공주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면 태자로 삼아서 선우의 대를 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나라의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철마다 한나라에서는 남아들지만 그들에게는 부족한 물건으로 자주 위문하시고 그때마다 사신을 보내 은근히 예절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면 묵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폐하의 사위가 되는 것이며 그가 죽을 경우에는 폐하의 외손이 선우가 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외손이 외할아버지와 대등하게 싸워 예를 주장하였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군대를 내어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신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막공주를 보내실 수가 없으셔서
종실과 후궁충의 딸을 뽑아 공주라고 속여 보내신다면 그도 또한 눈치를 채고서 그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여행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고조는 이 말을 듣고 곧 막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태후가 밤낮으로 울면서 사정하였다. 내게 태자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딸아이를 흉노에 버리시려 하십니까? 고조는 막공주를 보내지 못하고 그 대신 궁녀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막공주라고 속여 선우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유경을 흉노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게 하였다. 태사공은 말한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천금이 나가는 가죽옷은 여우 한 마리의 털로 만들 수 없고 높은 누대의 석가래는 나무 한 그루로 만들 수 없으며 나라의 위대함은 한두 명의 선비의 지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듯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겸손하게 지혜를 모아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숙선통의 나아감과 물러감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따른 것으로서 참으로 고든 길은 굽어 보이며 길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숙선통의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굽어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똑바로 잘 서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곱게 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